안 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누워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낫고, 앉아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낫고, 서 있는 것보다 걸을 게 낫기 때문에 저녁 먹고 집에서 이렇게 해서 보지 마시고 TV 볼 때 서서 보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최소 이렇게 작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김재수 씨 같은 경우는 이미 한 가지 이상 병을 앓고 있는 부부가 또 다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부터 개선해야 한다.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하고 똑같다. 암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벌써 3기, 4기 되잖아요. 증상이 없어서 무섭거든요. 근데 대사증후군도 뭐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 오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또 관심도 없고 알아도 관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아프니까. 함께 생활하고 함께 일하는 부부는 하루 일과가 같고 대부분 세 끼를 같이 먹기 때문에 즐겨 먹는 음식도 비슷하다. 결혼 후 42년을 함께 하면서 부부는 똑같이 당뇨와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한 역학조사에서도 확인됐다. 3,000쌍의 부부를 조사한 결과 배우자가 대사증후군일 때 다른 배우자가 대사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은 최대 1.3배 높았다. 한국 성인 3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남자와 여자를 각각 떼어놓고 보면 발생률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50 전까지는 남자한테서 더 많이 발생하다가 50대 이후부터는 여자의 발생률이 남자를 앞지르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분들은 60세, 50대, 60대 이후에 확 증가되거든요. 이유는 폐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경이 되게 되면은 폐경 자체로 그 체중이 좀 늘어나게 되죠. 폐경 그 자체로 호르몬의 영향으로 체중이 늘어나는데 그때 늘어나는 체중이라는 게 다 이 배로가 주로 많이 가죠. 내장 비만으로. 그렇다면 남자가 대사증후군에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는 양태철 씨. 얼마 전 동네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혈압과 중성지방이 많이 높았다. 다행히 약을 먹어야 하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계속 방치한다면 성인병으로부터 안전할 순 없다. 몇 년 사이 늘어난 몸무게가 문제였다. 찌기 시작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아무래도 한 5년, 6년 전에 좀 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밥 먹는 게 너무 규칙적이지가 않아서 새벽에 들어와서 먹고 바로 자고 그러니까 배가 더 나왔죠. 불규칙한 식생활과 더불어 그를 살찌게 한 원인은 또 있다. 바로 밤늦게 퇴근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술자리다. 출출한 속을 달래줄 안주도 빠지지 않는다. 건배. 일주일에 많게는 3번까지 술을 마신다는 양태철 씨 부부. 늦은 밤까지 마시는 술은 고스란히 살로 남았고 주로 뱃살을 찌웠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살을 찌니까 건강이 안 좋아질까봐 언제나 걱정은 하는데 저도 이제 살이 쪄가지고 있고 근데 이 살을 빼려면은 더 이게 스트레스가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상태로 즐겁게 밤에는 먹고 오전에는 운동하고. 어둠이 찾아든 도심. 퇴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발길이 바쁘다. 버스 운전을 마친 손병남 씨도 퇴근길에 나섰다. 손병남 씨가 동료들과 들린 곳은 회사 근처 해장국집. 늦은 퇴근, 출출한 속을 달래기 위해 들린 것이다. 늘 그렇듯 술이 빠지지 않는다. 격일제로 일하는 손병남 씨는 다음 날이 쉬는 날이면 의뢰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곤 한다. 그날 하루에 뭔가 참 진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든가 진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은 동료들 간에 만나서 해서 서로 스트레스 푸느라고 서로 속 얘기하느라고 앉아서 이렇게 한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한 번 술자리를 했다 하면 소주 2병을 거뜬히 비우는 애주가다. 하지만 최근 오랫동안 피워오던 담배를 끊을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다. 얼마 전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뭐 스스로도 이미 이건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료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각 1병 이 양을
2병에서 1병으로 줄이고 이 문제를 절실히 느끼고 있죠. 우리가 한 병 가지고는 안 되었더라니까. 하지만 몸에 밴 습관을 한순간에 버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손병남 씨 그리고 양태철 씨. 지금 두 사람의 몸속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며칠 뒤 두 사람이 나란히 병원을 찾았다. 좀 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몇 가지 검사를 받기로 했다. 대사증후군으로 인해 이미 다른 질병들이 생기진 않았는지 검사가 꼼꼼하게 진행됐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도 실시됐다. 제가 인슐린 아주 소량을 놓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 인슐린을 놓으면 중독된다 어떤다 그러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두 사람에게 인체의 대사 과정에 쓰이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는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의학계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을 대사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인슐린을 주사하게 되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 피 속의 혈당을 다 근육으로 밀고 들어가요. 인슐린이 잘.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이 파란색처럼 이렇게 혈당이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환자 두 분은 인슐린이 약 효과가 잘 안 나요. 안타깝게도 두 분이 인슐린 저항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음식물에 의해 만들어진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다. 그런 인슐린이 없다면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없다.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겨 인슐린이 혈중의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도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문제는 숨어있는 내장 지방이다.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대사증후군으로 가게 하는 주요 원인이 바로 내장 지방이기 때문이다. 복부 CT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내장 비만이 심각했다. 내장 지방이 쌓인 다음에 그것이 과도하다 보니까 흘러나오면서 우리가 보통 그걸 지방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지방산이 흘러나오면서 근육이나 간에 그것들이 스며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중요한 장기들이 그 지방산이 침착됨으로 의해서 인슐린의 저항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장 지방이 과잉 축적되면 유리 지방산이 되어 혈액 속으로 대량 유입된다. 지방산들은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고 그 결과 영양분이 세포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흡수되지 못한 영양분과 지방은 고스란히 내장으로 축적되어 내장 지방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지난 11월 말 서울시 의사회에 무료 진료소가 열렸다. 평소 병원을 찾기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1년에 두세 차례 열리는 무료 진료. 이곳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 중 대부분은 조선족이다. 몸이 자주 떨리고 때때로 갈증을 느낀다는 이 중국 국적의 여성도 조선족이다. 이 중년 여성의 혈당 검사를 해봤더니 정상 수치를 벗어나 있었다.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 이상부터는 비정상이고요. 혈당은 120 이후로 이미 이제 대사증후군의 기준에 합당한 높은 혈당 수치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은 괜찮은데 중성지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높아서 5가지 중에 3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사증후군으로 진단 내릴 수 있고요. 이 여성처럼 많은 수의 조선족들이 한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대사증후군을 갖게 됐다. 강남 세브란스 안초르 교수팀은 서울 양재 지역에 사는 조선족과 연길, 용정 지역에 사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사를 실시했다.
용정과 연길 지역의 조선족은 공복 혈당이 정상인 반면